네, 모두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6일, 저희 세컨 플로어. 오늘 자기 앞에생 두 번째 시간이고, 민서님께서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 소설도 소설을 시작했지만 끝도 없이 넓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고, 저희 사실 사랑이라는 주제 다루고 있어요. 그때 지옥 편을 곽희님이 해주시면서 저희가 종교라는 편을 다루고, 사실 종교보다 더 크죠, 사랑은. 그렇죠. 사랑이라는 테마를 지금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저희가 연말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건 뭐 기록을 위해서 그냥 언급해드리지만 저희 세컨 플로어가 여기 지금 저희 다니고 있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2권 2층에 있던 저희 라이브러리, 정말 세계에서 제일 멋진 또 화려하고 훌륭한 장소를 갖춘 그런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책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출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눈빛이 마주치다가 책 얘기하자고 모였던 것이,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한 7년 8년 전 얘기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이 모임이, 그래서 이름을 자연스럽게 그 세컨 플로어 2층이라는 곳에서 따와서 이어져 오고 있죠. 근데 저희 모임은 명맥을 잇고 있으나 이건 2층에 있던 공간은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적인 이유로 사라졌고, 조그맣게 지금 정보 자료실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에 자리 잡아 있다가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온라인 속 공간으로 또 변모된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더 소중히 간직하고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정말 여기에만 있는 그러게요. 이름이라서 되게 네. 소중하네요. 네. 왜 저희 나중에 보면은 이 이름이 왜 이 이름이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되게 단순한 어디 큰 이름이 이렇게 유래가 되어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그게 원래는 그 지역이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모임 이름도 이게 무슨 의미니?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네, 그 기원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네. 좀 접속이 어떻게 되는 상태인가 봐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들어있나요? 안 들어와 계세요. 녹화는 되고 있나요? 녹화는 되고 있죠? 네. 잠시만요. 저 다시 접속하고 말씀드릴게요. 순간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오디오가 비니까 곽희님께 그 도서관을 열고 닫고를 모두 하신 산 증인, 나중에 제가 이 세컨 플로어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제일 먼저 인트로 인터뷰를 해야 될 대상. 곽희님 한번 뭐 어떠신지,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 한번 남기고 시작할까요? 저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아니면 뭐 메시 이런 걸로 좀 아쉽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업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게 뭔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고 애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게 저에게 되게 많이 내가 그래도 잘못하지 않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마웠어요. 어제 어떤 분이 되게 막 눈물을 글썽거리셔가지고 저도 약간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맞습니다. 이 모임에 곽희님을 모신 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어제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 모임을 몰랐으면 그냥 거기 있다가 사라졌고 지하에 있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끝났을 텐데 여기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뭔가 좀 좋네요, 기분이.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100편에 육박하는 유튜브 클립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네네네. 뭐 그 도서관에서의 추억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또 하나의 이런 이 시대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도 될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회사 다니는 거고 매일매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루한 밥벌이를 하는 거지만 조금씩 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가끔 되게 냉정하고 모진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도 자료실 덕분에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세컨 플로어 모임도 만났고 또 음. 한 분 한 분 와주시는 분들 좋은 회사에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걸 자료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업무였으면 몰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저한테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저를 괴롭혔던 생각 중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죠. 근데 저는 원래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고통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좀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면 그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생각하면 된다. 근데 그것도 참 그 어떤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서 이제 정반합을 찾은 게 뭐냐면 딱 한 줌의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한 줌의 사람. 그러니까 나랑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을 놓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일상을 구성하는 몇 개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집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뭐 이제 다른 어떤 공간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정말 너무 많을 것도 없이 딱 한 줌의 사람만 있으면 소수 정예로 한 줌의 사람만 있으면은 충분히 인생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보면 그렇게 좀 책을 좋아하고 그런 어떤 그 종이 냄새를 사랑하는 사람들 찾으려고 그러면 왠지 없을 것 같잖아요. 없을 것 같은 공간이 있지만 거기 그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고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서로 그런 사람들, 그 한 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종류를 알리는 공지 글에도 댓글을 남기시는 것 같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랑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좋아하셨나? 근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이름의 그분을 저는 일하면서 되게 마음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 이 종이책을 좋아한다는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서로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대1로 만나도 이분은 뭔가 나랑 통하는 결이 있다는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 줌의 사람이 소중했고 그런 사람들 모일 수 있는 어떤 깃발 같은 역할을 수행해서 너무 좋았는데 영광이었습니다. 네. 정말 하나의 영광이시대요. 근데 또 이렇게 그렇죠. 책을 작가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지금 쓰고 있는 책을 빨리 끝내고 싶다. 왜? 새로운 책을 써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가 그 평생 한 권의 책 하나의 이야기만 쓰는 것이 형벌일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책을 써도 이전에 썼던 책을 또 한 번 이렇게 약간 변형한. 그래서 결국 모든 작가는 하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들 하죠. 근데 어쩌면 곽희님에게 있어서도 또 이 회사에 있어서도 또 이 라이브러리를 좋아했던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끝냈어야 될 하나의 책이 지금 마지막 장을 지금 쓰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을 또 열 수 있겠죠. 아이고. 네. 이제 좀 화면 공유 지금 되신지 네. 제가 나왔다 들어서 권한을 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인트로를 굉장히 길게 하게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께서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을 좀 진행해 주시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은 좀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사실 준비했는데요. 이 시는 저기 이성복이라는 시인의 시고 제가 뭐랄까 그 시를 해석하는 방법, 시적인 상상력이 뭔가라는 그 어떤 한 화두를 가지고 있을 때 좀 답을 줬던 시라서 한번 요걸 잠깐 공유를 하고 이걸 공유하는 이유는 굉장히 목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발표드릴게요. 네, 이 시의 한 구절이에요. 한 이제 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 연을 따온 거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앵도를 먹고 무서운 애를 낳았으면 좋겠어. 걸어가는 시가 되었으면 물구나무서는 오리가 되었으면 구토하는 발가락이 되었으면
발톱 있는 감자가 되었으며 상냥한 공장이 되었으면 나아가는 맷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잠깐 읽어보면은 이게 시적인 상상력이 얼마나 그 뭐라 그러지? 약간 통통 튀는가를 좀 알 수가 있는 게 이 무서운 애가 왜 나왔냐? 앵도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앵도에 있는 그 앵이라는 그 어떤 발음의 유사성과 애를 연결을 그냥 지은 거예요. 네. 여기는 뭔가 논리적인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애기는 사실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랑 대비되게 걸어가는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걸어가는 게 나왔으니까 이거랑 대비돼서 물구나무 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물구나무 선다 그럴 때 제일 안 어울리는 오리라는 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뭐 구토라는 이상한 또 그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뭐랄까 뭐 그러니까 앵도를 먹는 거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먹는 거랑 가장 이제 대척되는 지점에서 구토라는 거를 꺼낸 거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구토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입으로 올라갔으니까 다시 발가락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리고 발가락에서 갑자기 또 발톱으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발톱 있는데 제일 안 어울리는 감자랑 그 조합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잘 안 어울리는 공장으로 간 거고, 그리고 감자랑 공장은 그 의문적으로 유사성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시어를 연결한 거예요. 진짜 독특하죠. 솔직히 네. 굉장히 난해했거든요. 네. 그죠.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뭘까 도대체. 네. 물론 이 안에 또 의미가 숨겨 있겠지만 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맞아요. 저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적 자유로. 굉장히 자유로운 상상을 펼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이런 어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랑 좀 관련 없지만 사실은 시적인 상상력은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그 전개하고 싶은 그런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하고 싶은 거는 죽고 싶어도 짓궂은 배가 고프고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나는 저 별에 술을 한 잔 따르고 싶다. 그리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굉장히 엉뚱한 시어들 막 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그 공상에 꼬리를 물고도 그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계속 지속이 되는가 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네. 아무튼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도 항상 이제 가지고 있었던 강박이 있는데 뭔가 약간 깊이 이런 어떤 작품에 대한 깊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그 강박이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되게 산만한 사람이고 되게 저의 어떤 그 상상력의 원천은 대부분 시적인 상상력인데 좀 주변으로 이렇게 맴돌면서 상상을 그냥 마음대로 펼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기 앞에 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십처럼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그 다뤄보고 싶다라는 목적에서 이런 식을 했고요. 네.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네. 열렬하게. 왜냐면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진짜 1시간 만에 짧게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가 가끔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작품을 즐기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정말 그렇게 짧게 그냥 내가 나한테 줬던 그 약간 삼관 같은 그런 느낌만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거는 진짜 마음 먹고 진지하게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고 하잖아요. 네. 매번 다룰 때 보면 너무 진지하게 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굉장히 동의하고 저도 이번 작품 그렇게 가져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좀 산만하게 뭐 로맨가리와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다루고 뭐 작품에 대해서도 맨 마지막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파트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일단 로맨가리가 굉장히 그 인생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같이 알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맨가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로맨가리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교관이었고 그리고 사실 군인이었죠. 사실은 외교관이 되기 전에 그 드골이랑 같이 그 프랑스에 입성했던 군인이었고, 네, 그래서 공군 장교로 일하다가 외교관이 됐던 사람이고, 네, 사실은 그 진 실버그에 관한 영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켈빈님이 다 보셔가지고, 네, 네, 냅다 봤습니다. 네, 정말 네, 영광입니다. 요즘 영화 기근이라 그래요? 이렇게 네. 딱 타겟 정해지면 바로 봅니다. 저 근데 제가 진세목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네. 얼마 전에 당신이 혹한 사이 제가 그거 음. 되게 잘 보거든요. 거기에 진세버그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틀어놓고 이제 딴 일을 할 때 그걸 틀어놔요. 옛날 영화인데 옛날? 아니요, 그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나와서 패널들이 나와서 음모론 같은 거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네. 당혹사. 네네, 당혹사요. 네. 거기에 진세버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뭐 FBI가 어떤 여배우를 표적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죽음으로 몰았다. 약간 이 주제로 썸네일이 나왔었는데 네, 제가 그래서 그 옥고무랑 그걸 되게 잘 보거든요. 방에서 막 청소하고 막 틀어놓는데 거기에 제가 틀어놓고 지나갔더라고요. 제가 본 기록이 그게 있더라고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람이. 그 전에는 그냥 FBI가 그랬대 이러고 지나갔는데 진세버거를 진성님 때문에 알고서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이 진성님이 말한 그 사람이네 해가지고 다시 봤거든요. 되게 며칠 전에 혼자 되게 좋아했어요. 역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여. 난 조금 더 성장했어. 이러면서 진짜요? 역시 독서만이 최고야 이러면서 혼자 되게 좋아했어요. 다시 보면서 재밌네요. 빠르게 넓고 얇게 알고 싶어요. 독서모임 해야 됩니다. 네. 워낙 그 사비로도 로맨가리의 부인입니다. 말해서 나왔었는데 그것도 그 전에는 그냥 하고 지나갔는데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진세버가 유태인인가요? 이게 우선 이게 본명인가? 왜냐면 약간 그 유태인의 이름이 네이밍 비슷한 버그 네이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들어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올드버그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유태인인가? 그래서 전 진세버그가 그 유럽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 보니까 또 이제 미국인인 걸로 나오고 유태인이 많네요. 또 많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이제 마이너적인 어떤 그들의 어떤 인권 신장이나 아니면 그 좀 어떤 반항의 어떤 모습들 사실 그 당시에 쇼커트를 하고 그쵸 여성스럽지 않게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들도 표현이지 않나. 근데 그런 맥락 속에서 영화에서 보면은 사실 너무 빨리 그냥 그 흑표당 쪽에 갑자기 좀 몰입하잖아요. 매료되는 모습 나올 때 그 연결고리가 좀 저는 너무 좀 약간 거칠었다라는 느낌이 여전히 있지만 실제 진서버는 사실 그랬었을까? 뭐 그런 게 좀 내재돼 있었을까 생각해봤었어요. 사실 이제 진실버그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 게 진실버그의 출세작이 그 고다르의 그 내 멋대로 해라라는 영화예요. 이게 불어 제목은 아부드 수플레라고 하는데 이게 숨이 찬다는 뜻이에요. 불어로.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아부드 수플레라는 영화고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이거죠. 이게 또 같이 볼까요? New York Herald Tribune. New York Herald Tribune. Est-ce que tu m'accompagnes, Harold?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방금 뉴욕 그 헤럴드 트리뷴이라고 부르신 거죠? 네.
이게 이제 보면은 그 파리의 그 거리거든요. 이게 네네. 사실은 좀 이 당시에 되게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그 일단 쇼컷 머리 그리고 사실 그게 좀 영화에서 뭐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그 진실버 같은 유명했던 게 브레이즈를 안 하고 다녔어요. 네. 그 표현이 됐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 신선한 뭔가 문화 충격을 준다. 이 당시에는 네. 지금에 봐도 네. 그 쇼커트에 플래시즈에 네. 그렇죠. 네. 영화에서도 강조하려고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걸 일부러 강조하려고 그 소재를 많이 넣은 거거든요. 영화도. 네. 치마보다는 약간 아시겠지만. 바지 소재. 네. 이게 굉장히 화해체가 돼서 재밌게 맞아요. 예. 재밌게 그 표현이 되는 게 이 사람은 이거를 뭐 저기 뭐 의도하지 않겠지만 장근석 저랑 동갑이라서 그래요? 예, 저 항상 되게 뭐라 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장근석 미리 보여줘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게 옛날에 그 장근석이 미니홈피에 올렸던 글이죠. 근데 미니홈피가 잘못한 거예요. 미디어가 잘못. 저희 보면은 뭐 흑사 아직도 한가득 있잖아요. 네. 한번 날 잡아서 삭제지만. 그렇죠. 아니 근데 알고 보면 네. 되게 멋있어요. 네. 저는 이게 되게 멋있으니까 이걸 솔직하고 감성적이고. 사실 이제서 좀 알았어요. 이 왜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뉴욕을 외치지라는 이 관종병이야. 저도 사실 그랬었는데 그렇구나. 이 맥락을 알고 보면 당신도 진스버그나 아니면 그 약간 영화. 프랑스 영화 이런 것들 그대를 좋아하는 어떤 공유점 연결하는 걸 되게 저는 멋스럽게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놓고 보니까 네. 그 장면석에 대한 이미지도 다 이제 흘러간 뒤에 보니까 좀 불쌍하다. 갑자기 웃음으로 소비돼서. 야, 너 웃기지 않아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웃기지 않아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과거에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 수준이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피식피식 됐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이것도 조금 장근석이 이렇게 써더라도 뒤에 좀 풀이를 좀 해줬으면. 그러니까요. 되게 웃음만 샀죠. 너무 정말 미니오피를 시적으로 썼어. 네. 다 아는 사람만 보이게끔 듬성듬성 써놓으니까 사람 다 비웃어버렸던 것 같아요. 우측정렬해가지고. 우측정렬. 그래서 되게 약간 프랑스에서 상상할 수 있는 문화인으로서의 소재를 다 쓴 거잖아요. 르몽 레이스 그리고 뭐 와인, 뭐 파인 그리고 뭐 개선문도 이제 뒤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와인병을 들고 신문을 들고 뉴욕 헤럴드 트리뷴이라고 외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뉴욕 헤럴드 트리뷴이 여기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뉴욕 헤럴드 트리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 방금 이제야 깨달았어요. 왜 민선님께서 네. 자기 앞에 생활 얘기를 하시면서 장근석의 이 미니오피 짤과 이성복의 시를 같이 말씀하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사실 이성복식의 시나 장근석의 미니오피나 맥락이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게 네.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작품의 사실 주제는 되게 웃겨요. 남자는 여자를 따르고 여자는 돈을 따른다라는 굉장히 세속적인 그 주제를 갖고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누벨바그라는 이 당시의 어떤 영화 사조 를 반영을 한 건데 이제 누벨바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영화고 그리고 이 영화 조금 전의 세대가 거의 비슷한 세대가 뭐 트리포 같은 감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누벨바그라는 게 불어가면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왜 새로운 물결이냐면은 이 당시 그러니까 이보다 전 세대의 영화인들은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문학 작품을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중에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영화적으로 연출을 한다는 게 그 영화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때의 영화라는 거는 그 소설이나 다른 그 문학의 하위 장르인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 이해를 돕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라는 소재가 쓰인 건데 누벨바그의 어떤 그 움직임은 뭐였냐면 아니 우리가 소설보다 못한 게 뭐냐? 우리는 완전히 독립된 장르고 소설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누벨바그 그 감독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나리오를 자기가 씁니다. 네. 그 전혀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고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이 당시가 이제 그 딱 그 뭐냐 몽상가들 보셨나요? 네네네. 네, 몽상가들 나올 때 그때쯤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네네. 기성 세대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심할 때거든요. 아, 그래서 기성 세대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문법을 다 해체하겠다. 그 뭐 정말 부친 사례자라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정말 사실은 마오이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문화적으로 되게 센세이셔널한 그런 족적을 많이 남겼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벨바그 영화가 나왔던 거고 사실은 요거보다 약간 조금 10년, 20년 정도 뒤쳐져가지고 그 사실은 그 이 시를 쓴 시인이 불문과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이 당시가 정말 서울대 불문과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나름의 어떤 유행을 선도하고 이런 그 프랑스의 그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는 되게 창구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벨바그 같은 그런 문법을 가져와서 시를 많이 썼어요. 이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되게 영향을 주고받은 시대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사실은 좀 일방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오히려 프랑스에 더 영감을 주는 나라가 됐지만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시에서의 느낌과 이 진시버그의 느낌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시대가 네, 어떤 그 매체를 떠나서 함께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사실 뭐 모든 장르가 그 장르의 벽이 쳐 있지만 네. 흐르는 사조가 있는데 이 당시에 결국 이제 프랑스 네. 말이죠. 되게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멋지다는 생각. 사실 프랑스의 문화, 그러니까 파리의 문화가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삶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죠. 너무 화려하다는 느낌, 약간 그 프렌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화려한 느낌 정도였고, 약간 그러니까 구시대 같은 네. 과거의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한 프랑스는 너무 옛날의 프랑스고 그 베르사유 궁전으로 되는 약간 그런 프랑스를 지금 했던 거고 오히려 이 시대 딱 굉장히 사실 붙어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의 프랑스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다는 느낌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들으면서 이제 가보니까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되게 이 당시에 정말 그 진시버그가 영화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미국인인데도 프랑스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오히려 미국보다는 프랑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게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이 당시에는 가장 그 이데올로기적인 냉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퀸 나오는 영화 있죠. 그 보헤미안 랩소디. 네네. 네, 거기서도 좀 표현이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어요. 네, 아직도 약간 청교도적인 정신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퀸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지만 그런 어떤 양성애적인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진시버그 같은 이런 스타일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죠. 너무 심한데 과한데 약간 이랬을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보다 이런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과거로부터 새로운 게 태동하는 흐름이 있었던 곳에서는 진시버그가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럽에서 훨씬 유명했던 배우고 사실 좀 비극적인 거는 이 네모테르로 찍은 게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인생의 가장 절정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데뷔작이고 그러면서 이제 40세에 사망을 했는데 거의 거기까지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배우로서 좀 불행한 면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사실 진시버그가 정말 자살이냐 타살이냐 약간 열린 결말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물론 이제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 영화로만 보면은 결국 그 국가라는 미국의 FBI 대변되는 국가라는 기관이
죽음으로 내몰았다. 사실 그렇게 해석될 여지로 이야기가 좀 흘러가잖아요. 네, 여전히 그런 논란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진시버그가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아이콘으로서 네. 어떤 그 충격을 주는 것도 했지만 그 민권운동에 굉장히 심취해서 특히 이제 표당이 이게 사실 블랙팬서거든요. 네. 네. 프로페서의 그 마블. 그죠. 이래서 네. 마블이 먼저 나왔나 그랬는데 이런 그 블랙팬서라는 그 뭔가 얘네는 좀 흑인 인권운동 중에서 좀 과격한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슨 뭐 살인, 폭행, 강화 막 이런 것까지 일삼아가지고 그 블랙팬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가질 수는 없어. 그죠. 네. 그래서 이 블랙팬서랑 이 사람이 굉장히 연관이 많았다. 연관이 많았어가지고 뭐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결국은 이제 저기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보 기관에서도 이 사람의 그 굉장히 그런 것들을 위험하다고 받아들였고 네. 사실은 흑표당에서도 되게 외부자였던 거고 되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죠. 네. 그리고 작가와 연관지어 이 진시버그가 1979년에 죽었는데 로맨가리가 1980년에 자살했잖아요. 결국은 이 영향이 있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광옥사에서 봤어요. 인터뷰하는 거, 로맨가리가 이건 자살일 리가 없다 막 이러면서. 네. 로맨가리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네. 거죠. 자살일 리가 없다. 뭔가 FBI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로맨가리와 진시버그의 관계가 어땠을지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영화를 보고 나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20살, 그러니까 20살 이상 차이 나나요? 14살 차이. 14살. 네. 14살 차이 나고 그리고 로맨가리가 1년을 더 버텼던 이유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이 그 어떤 그 연도로 표기가 되는 흐름을 보면 로맨가리가 진시버그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마 작품에서도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진시버그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근데 영화를 보면 그게 잘 연결고리가 짓기 어려운 게 그러니까 진시버그는 사실 좀 글쎄요. 자유분방하고 성적으로도 좀 자유분방하죠. 영화 속에서 벌써 로맨가리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2번 갖는 게 나오고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좀 자유분방하고 로맨가리는 그런 진시버그를 약간은 그냥 결혼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대하는 느낌처럼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사랑,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떠날 수도 없고 약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약간 영화 속에서는 오히려 그냥 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버그가 유명해지고 나니 나이 많은 남편이 조금 권태롭고 그래서 다른 좀 그 남편과 떨어져 있는 미국에 와서 이제 헐리우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약간 좀 위험한 좀 사생활을 즐기다가 이제 국가 FBI한테 이제 약간 좀 그 간첩처럼 물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패가 망신하는 흐름처럼 가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로맨가리를 좋아해서 진시버그를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죠. 또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었어요. 영화를 물론 다 담을 수는 없는데 로맨가리라는 사람을 그냥 유럽 그러니까 다른 본국의 유럽에 있는 나이 많은 약간 좀 권태로운 남편 정도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나중에 로맨가리가 그래서 1년 뒤에 또 이제 자살을 했다라는 내용도 붙이지 않았더라고요. 네. 내용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진시버그에만 집중을 했죠. 로맨가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진실이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뭐 영화는 뭐 한 면을 좀 부각을 시키니까 좀 네. 연출도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고민 끝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우스갯 얘기인데 그 아내랑 이제 같이 봤거든요. 보고 난 결론이 뭐냐면
뭘 저 정도 가지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진시버가 되게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근데 뭘 저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도청하고, 그다음에 계속 주변에서 감시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판을 깎아내리는 그 악의적인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뭘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까지 막그 정말 영혼이 막 붕괴되는 것처럼 진시버가 저럴까? 근데 그 생각하는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히 봐왔던 그 국가가 개인을 탄압하는 수준은 말로만 전달들었던 이제 군부 독재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최근에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공수처에서. 뭐이 정도 그냥 도청 당하고 이 정도 뭐 모욕 주고 하는 것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도 예상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 검열이 얼마나 깊이 맞아요. 각인돼 있는지 당연히 인간이라면 그것은 그러니까 터치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호받아야 권리가 있는 건데. 그렇죠. 나의 사생활이 왜 그 국가기관으로 인해서 나한테 내 커리어에 또 사람들 가십에 오르내리게끔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한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폭력적인 시대를 살아봤고 이런 가치관은 정말 내 세대까지만 가져가고 다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극이 더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 진시버그도 좀 안타까운 게 위선을 했을 때 네. 위선된 태아의 사진까지 공개할 정도로 네. 내가 언론에서요? 네, 자기가 본인이. 내가 본인이. 흑표당의 어떤 간부와 그 스캔들이 네, 그것 때문에 해명하려고. 네, 아이를 가진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죠. 이 사람들은 되게 비극적이긴 했는데 이 사람들도 나름 되게 세기의 커플이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그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유명인 커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건 약간 좀 더 뭐라 하지 약간 밝은 버전으로의 커플이 세르지 갱스부르라는 사람이었죠. 네. 세르지 갱스부르의 부인이 제인 버킨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름이 익숙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버킨백 알아요? 에르메스의 그 버킨백이 이 사람한테 쓰이라고. 이 사람들 굉장히 그 거의 이제 로맨갈이랑 보시면 뭐 저기 진시버그랑 세르지 갱스부르가 거의 이제 동갑이잖아요. 네, 갱스부르는 나름 이제 수면까지 살았었고, 네. 요새는 이렇게 죽음 굉장히 일찍 죽는 거지만 60대에 죽었으니까. 네. 저 때만 해도. 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정말 그 뭐야지 그냥 장수는 아니라도 그냥 평범한 삶을 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그 뭐라지 그런 약간 자유로운 연애적인 관계 같은 그런 결혼을 하고 굉장히 파격적인 가사. 그러니까 누벨바그의 어떤 이 사람들도 후신같이 뭐라 해야 되나 되게 뭐 난 널 사랑해 하는데 뭐 그 속마음은 아니고 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뭐 노래 가사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문화적인 파격을 줬던 그런 가수였어요. 가수랑 작곡가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의 그 딸이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샤를로트 갱스부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진 게 이 곡이 아시나요? 림포매니악이라고? 알아요. 네네네. 굉장히 문제적인 영화? 굉장히 뭐 되게 화제가 됐던 영화. 멜랑콜리아에도 나왔었네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 필모그래피 중에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그 옛날에 뭐 수명의 것이라고 네, 거기서도 나왔었고 이 딸까지 이어서 약간 문화적인 파격을 많이 주고 뭐 그런. 네. 제가 프랑스 여배우 중에 기억하는 배우가 코띠오. 네, 마리옹. 예. 네. 그분은 항상 이름이 그분이랑 이분이에요, 저는. 그리고 사실 멜랑콜리아랑 림포매니아. 네네네. 림포매니아. 그 영화를 보고 이분은 완전 각인됐기 때문에. 근데
이분에 대한 제 기억은 굉장히 좀 그 버티고 바라보고 있기 좀 힘든 느낌을 계속 주는. 그래서 멜랑콜리아도 네. 그 약간 불안과 어떤 그런 권태 거기서 이제 되게 좀 심오하죠. 네. 좀 이렇게 탈피하는 영화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 멜랑콜리아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이제 뭐 한명철 씨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언급하는 영화다 보니까 네. 참고 이제 봐야 한다. 그래서 보게 되고. 네. 그 언급된 니코메니아도 저는 그걸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끝까지 보는데. 저는 보다 껐어요. 한 10분보다. 아 정말요? 버티면서 봤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둘 다 보셨어요? 네. 그리고 1편, 2편 나눠져 네, 있다. 네. 네. 그 다음 음. 굉장히 버티면서 네. 안에 몰래 봤는데 근데 그것도 어디선가 되게 심한 의미를 가졌다 해서 이제 봤죠. 근데 사실 그 영화가 굉장히 그 성적으로 네. 굉장히 막 과감하게 나가는 영화인데 그걸 느꼈어요. 아, 그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힘들게 다가올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단지 그냥 탐닉적으로 당연히 그 영역으로서 이제 존재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걸 막 되게 나쁘게 표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어떤 요소가 막 넘치는 상황, 그 여성 주인공의 삶을 보여주는데 어렸을 때쯤 보고 있는데 막 이제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죠. 네. 포만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먹는 걸로 고문당하는 느낌처럼 그 계속 보고 있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한 메시지가 그 너무너무 힘든 느낌인 것 같고 네. 되게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잘 표현하는 배우다라고 느끼고 말았는데 또 이 배경을 보니까 또 아는 만큼 보이네요. 이 약간 누벨바그부터 시작되는 그런 프랑스의 문화적인 파격 이거를 계승하고 있는 배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그 교수로 나오는 분이 스카스가르드라는 분인데 네. 이분 혹시 아시나요? 얼굴을 보면 그 혹시 그냥 아시죠? 그 램보 교수로 나오는 그 뭐지? 그 이분의 이름을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분 딱 나오면 네. 내가 아는 배우죠. 맞아. 아 굿윌 헌팅에 나오죠. 거기 최근 영화에도 어디 나왔는데. 아 이분은 네. 뭐 할리우드의 모든 뭐 마블 시리즈에도 나오고 뭐 진짜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네. 이분 딱 그 발성이나 이게 굉장히 딱 네. 듣는데요. 정말 딱 이분의 지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선명한 느낌을 주는 잊을 수 없는. 네. 듀네도 나옵니다. 듀네 나와요. 듀네에서 봤다 내가. 제가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그 뚱뚱한 네, 공중부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죠. 네. 오. 아, 네. 그분이. 그리고 이분이 특이하게 덴마크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덴마크 사람이고 진짜 독특하게 이 사람의 그 자손이 굉장히 많아요. 아들과 딸이 한 몇 명이더라? 7명에서 10명 사이인데 아니 정말요? 네. 어머나. 동방 8명이죠. 네네. 튕기셨대요? 네. 네. 동원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승인 드렸습니다. 네. 이분은 진짜 이분은 진짜 독특하고. 네. 그냥 딱 아마 그 니포미에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거기서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은 그냥 스쳐 지나만 가도 알아보겠는 거예요. 안면이 있는 사람처럼. 네. 뭐 조사해볼 생각 안 했는데 알면 할수록 여기는 진짜. 그리고 이분의 아들들 네. 특히 이제 아들들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알렉산더 스카스가르드라는 사람이 있고 구스타프 스카스가르드. 이 나온 작품들 아마 봐야 알 것 같아요. 아, 네. 이 사람들 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라서 그 스카스가르드 가문이 니케아 이후 덴마크 최고의 수출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네. 와. 덴마크가 아니라 스웨덴. 스웨덴. 맨날 이렇게 헷갈려요. 비슷하니까. 고질라에 나왔던 주연이네요, 아들이. 네. 고질라 대 콩에 나왔던. 아 맞아요. 네. 구스타프 스카스가르드는 그 바이킹스라고 되게 역사물 시리즈에 나왔었던 사람입니다. 네. 대단하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뭐 배경 설명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고. 트루블러드에 나왔던 사람이다. 맞아요. 이게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맞아요. 트루블러드라고. 트루블러드? 네, 미드
아, 제가 못 봤어. 되게 유명한 미드인가 연드인가? 아무튼 음. 네, 심한 드라마 있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요즘 딱 보시기 좋을. 다들 왜 이렇게 훈남이죠? 그리고 나 아버지도 되게 잘생겼지만 아버지가 키가 190이 넘어요. 그렇게 안 보여서 크죠. 그렇지. 네. 어,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그 정도라. 그 나라의 특징인가 그쵸. 봐요. 네. 그래서 바이킹 쳐들어온다고. 대단해요. 아, 참. 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51년생 와. 51년생인데 나이가 70입니다. 51년생이면 네.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건데 네. 이 작품 활동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배우들이 1년에 자기가 출연하는 영화 2편을 걸려면 진짜 1년 내내 휴직이 한 번도 없이 사실은 촬영 기간이 겹칠 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거의 끊이지 않고 개근하시는 느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덕화가 사실 거의 영화를 매년 찍거든요. 네. 거의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나? 그런데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런 배우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한번 딱 꼽힐 때 물론 멋지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 같은데 꾸준한 배우가 더 좋아요. 맞아요. 계속 쉬지 않고 좋은 작품, 비중이 높든 작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매번 자기는 그 영화에 출연하는 그래서 정말 최고의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사실 오히려 자기 비중이 낮은 영화도 난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어서 간다. 난 이거 한 배우 주면 하겠다. 브래드 피트가 그 스냅치 영화를 찍을 때 짤막하게 읽은 건데 이미 브래드 피트는 너무나 유명한 배우가 돼 있었죠. 근데 그 스냅치 영화의 시나리오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한테 그때 브래드 피트가 자기가 제작도 차렸을 때였나? 근데 이제 이 펀딩 못 받고 있으니까 이 영화를 찍게 내가 도움을 주겠다, 투자를 하겠다 해서 하고서 나 출연하고 싶다. 거기 있는 배우로. 그랬더니 감독이 근데 당신 몸값은 도저히 이 영화에서 받을 수가 없다. 얼마까지 생각하느냐. 그래서 깎아서 출연했대요. 자기 몸값을 낮춰서. 근데 스매시 영화를 보면 진짜 브래드 피트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제가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 중에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서 스매시가 시간이 갈수록 순위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브래드 피트는 약간 가을의 전설이나 조금 거칠어도 약간 세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파이트 클럽, 그 테일러 더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다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 어떤 연민한 느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카리스마 강하고. 근데 센스에서는 약간 좀 약간 그 못 배운 약간 시골의 헐렁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매력을 발휘하는데 그 시기에 그 영화를 브래드 피트가 찍었다는 것 자체는 그 배우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도움이 컸고 그 결단이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새롭네요. 네. 그런 연결고리를. 예, 그런 꾸준한 배우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진시버가 되게 불행한 배우죠. 그렇죠. 네. 너무 빨리 정점을 찍고 나서 쭉 내려오는 삶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 나이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배우 참 저는 멋지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하면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지현 같은 배우는 너무 그 젊은 모습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나이 들면 나이 든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배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송강호가 네. 저도 딱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그 나라를 불문하고 남자 배우들은 그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 여자 배우들에게 좀 박한 것 같긴 해요. 여배우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젊었을 때 그냥 예쁜 여자 배우가 중년이 돼서도 또 중년의 연기를 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 예쁜 젊은 역할을 최적화된 배우가 따로 있고 마치 중년은 중년 역할이 따로 있어서 이 중년 배우가 젊었을 때 별로 인기를 못 보다가 중년이 돼서 인기를 끌는 약간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때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랑 같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 보는 거 되게 좀 좋아하는데 그런 거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샤를로트 사람이 어떤
표본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프랑스의 여배우 중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건 좀 보여준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 정말 젊었을 때 정말 섹시하다가 네. 지금은 또 나이 든 역할을 되게 잘 소화하는. 아,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디 나온 사람이에요? 그 마농의 셈에 나왔던 사람인데, 왠지 그런 표본은 프랑스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사실 그런 문화적인 수준이 훨씬 올라가야 그게 또 가능하다 좀 보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네. 프랑스에 있을 것 같고. 아, 에마뉘엘 베아르. 그죠. 에마뉘엘 베아르 같은 사람이 있죠. 오, 이게 네. 젊었을 때 정말 예쁘고. 네, 젊었을 때 정말 예쁘고 정말 그 정점. 진짜 네. 되게 아름다운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또 노인의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하고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부모님께서도 만원에서는 아, 네. 만홍의 샘, 만홍의 샘을 안 봤어요. 이번 주 저의 영화 먹거리가 생겼네요. 만홍의 샘을 보겠다. 만홍의 샘 진짜 재밌는 영화예요. 만홍의 샘을 보겠습니다. 만홍의 네. 샘을 보면 이브몽땅이라는 정말 그 희대 배우가 나오고 그 지금 프랑스 영화에서 네. 최민식 같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혹시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제라드 제가 드바디우 그죠. 네. 네, 드바디우가 정말 젊은 시절에 지금 이것도 안 본 것 같아. 주말에 이 봐야 사람입니다. 이 사람. 딱 그 켈트족의 그 전형적인 오. 외모를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정말 딱 최민식 같은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 면화된 영화예요. 아, 만홍의 샘. 네. 이 만홍이 불어인가요? 아니면은 불어입니다. 불어입니까? 아, 만홍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 만홍이 사람 이름입니까? 네. 순간 한자어인가 싶어가지고 무슨 농을 건 건가? 알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아, 이런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영화들에서는 더 이상 먹거리를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폄하한 것도 패배했다고 생각도 들지만 뭔가 이제 새로운 그 인피니티를 보고서도 깨달았어요. 다시는 그런 어떤 마블의 잔치는 이제 없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느낌이 컸어. 그 이제 옛날 영화를 이제 뒤져보고 있는데 프랑스 영화를 아직 보지 열심히 좋은 영화를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저에게는 커다란 곡간이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충분히 먹고 살만한 만원의 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아니면 루베바그 영화도 괜찮은 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민성님 가이드에 따라서 쭉 한번 가볼게요. 만원의 샘과 이제 내 멋대로 해라 이런 것들 쭉 보면서 네. 이 시대 딱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만홍의 샘은 누벨바그적인 영화는 아니고 그 반대편에 있어요. 반대죠. 문학적인 영화예요. 문학적인 영화. 그거를 먼저 한번 좀 보고, 네. 누벨바그적인 영화를 또 보고 하면서, 근데 시대는 거의 같은 비슷한. 시대죠. 네, 거의 비슷한. 조금 더 이게 앞섰어요. 그 저기 내 멋대로 해라. 네, 좀 더 앞서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설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볼 영화가 있다라는 거. 근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해준 영화라는 게 영화라는 그쵸. 영화라는 콘텐츠 사실 모든 이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콘텐츠가 모두 그런데 사실은 후불로 저는 지불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많이 했어요. 저는 정말 이 영화 산업이 성숙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발적으로 그랬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예요. 근데 잘못돼 있어요. 내가 아직 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전에 나는 거는 지불. 그리고 이 지불하는 금액은 사실은 이렇게 딱 정량돼 있어요. 심지어 시간에 비례하지도 않아요. 영화라는 것은 결국 시간을 정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는 정말 한 푼도 내고 싶지 않은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정말 한 10만 원쯤 내고 나오고 싶은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선입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관객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관객의 수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다 영화 보고 휙 그냥 가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객을 믿는 가게는 지금 이제 무인 가격 이제 감시 카메라로 이제 점철돼 있지만 그냥 주인 없고 주인은 한 번씩 정리하러만 오고 늙은 할머니가 이제 계속 지키고 힘드니까 거기에 그냥 바구니 하나 놓고 알아서 돈 내고 가게끔 이렇게 하는 모습도 옛날에 좀 기억나잖아요. 그건 정말 주인
그 손님과 주인의 절대적 신뢰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한두 명의 손님이 그랬다 하더라도 정말 돈이 없지만 배가 고파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성립이 되니까 가는 건데 불신이 팽배하면서 그런 게 사라지죠. 전 영화도 그렇다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음악이 스트리밍으로 넘어오면서 저는 조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결국 스트리밍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음악을 얼마나 자주 듣냐에 또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음악은 대신 짧으니까 내가 3분짜리 하나 소비를 하고 좋으니까 계속 들으면 사실 후배의 효과가 나타난다. 영화는 그렇지 않다. 현재는. 근데 저는 또 넷플릭스 같은 걸 보고 재밌으면 유튜브로 사요. 그 유튜브로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소장의 느낌으로요. 네. 음, 저 양조위를 너무 좋아해서 양조위 영화 하나씩 사고 있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샹치도 샀고요. 샹치도 최근에 올라왔어요. 14,000원에. 거기 나와요? 네. 저 진짜 몰랐어요.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양조위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르고 네. 그냥 주인공의 아버지로 누가 나온대 동양인이 하고 갔다가 양조위에 치이고 나와요. 거기 치이고 이제 왕가의 감독 영화 쫙 훑고 네. 그래갖고 요새 다시 왕가의 감독 영화 다시 조명 먹고 있어요. 주로 인해서. 내가 샹치를 봐야겠다 다시. 정말 진짜 독통사고. 나이는 상관없다. 네. 눈빛의 60대 나이는 배우가. 상관없다. 네. 그 눈빛이 아직 빛은 나이 들지 않죠. 네. 원룸 있잖아요. 원룸. 네, 약간 지구를 부실 만큼의 지독한 사람. 네. 정말 거기서도 진짜 그런 캐릭터 맡았거든요. 또.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어. 저는 그래서 중경삼림을 다시 봤어요. 저도 중경삼림 다시 보고 그거. 너무 좋아서. 네. 그렇죠. 저는 햇빛 투게더도 다시 보고. 새끼 생각나요. 새끼. 새끼 너무 좋죠. 멋있죠. 새끼를 모든 순간이 리즈였다. 저분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의 이분 들어가요.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가 나이 들어서 젊은 척하지 않고 젊었을 때 맞아요. 나이 든 척하지 않고 그냥 그 나이에 맞춰서 정말 그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정말 까르페 디엠 같아. 이 순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을 연기하는 거고 배우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이 드는 게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게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주름조차 너무 멋있어요. 계속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새끼 영화 왜 생각이 나냐면 아내랑 같이 새끼를 봤어요. 그러면 그 영화를 이제 러프하게 보면 그 여자는 양조위를 보고 남자는 탕웨이를 보고 할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죠. 모두가 양조위를 탕웨이가 없어 보이는 존재가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배경이죠, 배경. 근데 저랑 아내는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양조위를 보고 아내가 탕웨이를 봤던 거예요. 오히려. 근데 나중에 영화를 볼 때는 사실 둘 다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저는 탕웨이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좋은 그걸 거죠. 보고 나서 탕웨이 소품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만추를 보고 나서 거기 너무 현빈은 소품이구나. 그냥 감독이 네. 이렇게 편애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렇죠. 그 편의 결과로. 딱 프레임이 나오면서 현빈 얼굴에 이렇게 미는 듯한 느낌. 근데 저도 만추를 보고 다시 봤을 때 탕웨이가 없었어요. 만추에서 보고 그러니까 만추에서의 탕웨이는 또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그 아이유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위태롭고. 약간 그 느낌이 있나요? 근데 그런 캐릭터, 그런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추에서 탕웨이를 보고 다시 새끼의 탕웨이를 보고 그냥 너무 아름다운 영화. 이거는 정말 딱 그 영혼이 이제 불멸의 영화가 되었구나. 양쪽이 너무 멋지죠. 나의 아저씨 진짜 감독적이더라고요. 저몇편 남았긴 했는데. 근데 네. 미선님은 좀 집중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그렇게 이상형에 가까운 배우가 나오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좀 차분한 관람이 안 되는 느낌 저도 알거든요. 네. 막 사채업자 때리러 갈 때 막 울잖아요. 네. 너무 아니 아이유는 왜 그렇게 연기를 잘했죠? 원래 잘하는 배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완벽한. 그게 되게 그런 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배우를 하기 위한 발돋움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저는
임시완을 봐도 약간 그랬고 그렇죠. 미생이랑 불안당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아이유도 진짜 원래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까 노래도 너무 잘하긴 하는데 아이유는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엄청난 또 가수죠. 네. 가수로서도. 아이유는 이 사람의 캐릭터 하나만 그러니까 직업을 적어놔서 가수죠. 이제 너무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굉장히 훌륭한 가수죠. 그래서 너무너무 훌륭한 가수고. 아이돌 이상의 가수죠. 근데 저는 아이유의 연기에 대해서는 근데 가수인데 연기라는 능력치가 좀 있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이 아저씨 보고 완전 놀라버렸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지금의 젊은 예쁜 여자 가수가 소화해내는 역할 캐릭터. 근데 예쁜 사람이 그냥 약간 거친 척, 터프한 척 하는 거 할 수 있어. 그런 것도 많이 봐왔어요, 사실. 그냥 좀 하네 했는데 나이 아저씨에서 아이유는 그냥 아이유를 보고서 캐릭터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일치감이 커서 지안이 그 자체. 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아이유도 되게 나름 되게 어렵게 산 사람이라 좀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퀴즈인가 거기 나와서 아이유가 이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네.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이건 내 거다라는 거, 이건 이지아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 번도 디렉션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첫 크랭크 인부터 크랭크 아웃까지 그냥 자기가 이 안으로 쭉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놀라운 거죠. 아이유도 할머니한테 잘했고 또 남동생도 있고 일단 굉장히 많이 겹치는 면이 있죠. 그렇죠. 근데 뭔가 그 영혼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아이유는 너무 어릴 때부터 화려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네. 많은데. 네. 일집에 엄청나게 망했어요. 그랬나요? 아직도 그거 생각나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기타 들고 나와서 네. 빅뱅 노래 불렀던 거. 그때 그리고 나서 너무 예쁘고 좋은 가수 될 것 같은데 한동안 되게 흐지부지 됐다가 네. 되게 유치한 아이돌로 나왔다가 네. 이제 아이돌로 좀 커가지고 다시 이제 아티스트가 된 거잖아요. 그죠.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아직도 그렇군요. 이게 찐팬이 아니라서 그 아이유 인생 굴곡을 좀 몰랐습니다. 정말 유일한 정말 가요는 정말 아이유밖에 안 듣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위대한 가수죠. 맞아요. 전 되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내가 좋아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었을 때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그 아티스트가 계속 이제 함께 가주길 바라는 건데 그 못지않게 사라져가는 그런 아티스트 못지않게 새로 이제 등장해 주시는 분들이 존재.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고 이분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민식과 송강호가 나이 들어감이 서글픈 반면에 박정민이 등장을 해서 자기만의 필모를 착실히 쌓아가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죠. 앞으로 이 배우 사고만 안 치면 30년은 그렇죠. 내가 이 배우 때문에 행복하겠구나. 저는 그래서 아이유가 고마운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고 하나 안 치고 맞아요. 그런 나쁜 스캔들 하나 없이 오랫동안 자기 필모를 쌓아주는 게 팬으로서 되게 고마운. 그래서 저는 손석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손석구랑 배우 되게 좋아하는데 손석구를 보면 계속 생각해요. 제발 손석구. 제발 사고치지 말아주세요라고. 너무너무 제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제발 좋은 필모를 쌓아주시고 오래 해주세요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 손석구와 전종서가 나온 영화 봤거든요. 연애 빠진 로맨스. 재밌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좋아요. 박정민 이후로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가 또 나타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젊은데 연기를 오버스럽게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얼굴에 착함과 나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착한 역할도 할 수 있고 나쁜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분이 오징어 게임 나오고 있는 거야? 아니요. 다른 분인가? 그 지진이 나왔던 멜로가 치즈를 혹시 보셨어요? 예. 거기에 나오는 PD요. 아. 그 또라이 PD요. 그대 눈동자의 건배한 그 친구요. 정말요? 그 지진이 나오는 지정생존다라는 드라마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보좌관 같은 역할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되게 연기가 엄청 좋았어요. 되게 애정하는 게 느껴집니다. 네. 무슨 말씀이에요? 약간 돌아가서 저는 나이 아저씨를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뭔가 이 드라마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이유가 아니지 이지안이 이지안이 네.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되면서 뭔가 삶의 변화가 많이 찾아오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네. 그 자기 앞에 생으로 잠깐 돌아가서 네네. 그 모모가 처음으로 그거를 경험했던 게 그거잖아요. 훔쳤을 때. 달걀 네, 달걀을 훔쳤는데 당연히 달걀을 훔쳤으면 내가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니 이렇게 예쁜 애가 있다니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하나의 계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진짜 많이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도 이런 뭔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 뭐 그런 것들이 진짜 계기가 돼서 많이 바뀔 수 있는 것 같고 뭐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걸 표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 어떤 경험 시켜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고 하시는데, 저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것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라 달라진 뒤에 그걸 다시 거꾸로 쫓아가 봤더니 그 계기가 있었다가 맞는 것 같아요. 복귀해봤던. 똑같은 그런 상황을 조성해서 경험을 만들어주면 같거나 유사한 결과로 그 사람의 인생이 가느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나의 아저씨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그 이지아랑 이성균이 결국은 뭔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별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아니 뭐 나는 네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라고 쌓여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얘가 싫어졌는데 그때 이제 모든 게 다 이유로 바뀌는 거죠. 그쵸. 맞아요. 네. 똑같은 상황도. 네. 근데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구분 없이 다 덩어리로 항상 주어지는데, 맞아요. 그리고 왜 저는 요즘 제가 듣고 있는 책 중에 찰스 디켄스의 그 위대한 유산을 듣고 있는데 거기 되게 제거슨이라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가 나와요. 근데 그 변호사는 뭐냐면 사건을 수임할 때 보면 되게 좀 미스테리한 약간 변호사긴 해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 수임료를 주고 당신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유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무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그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약간 이야기 항상 많이 나죠. 냉혹한 변호사들이 이제 돈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유죄, 무죄 다 내가 변론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인생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죄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현상은 다 뒤섞여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좋아할 이유와 이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사실 다 뒤섞여 있는 거고 그 뒤섞여 있음 중에서 내가 좋을 때는 다 좋은 내용만 사실 다 이렇게 모아져 있고 편집되고 싫어했을 때는 또 싫어할 만한 내용들이 거기에 맞췄습니다. X극에 X극에 놓이듯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것도 저는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고 생각되고 대신 그 감정이 왜 네. 이성보다 먼저 앞질러서 거기에 그 위치를 딱 설정을 했는가? 그건 참 미스터리하죠. 무엇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또 이제 떠나가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좀 미스터리한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죠. 맞아요. 인간관계가 되게 이렇게 바뀌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왜 헤어졌어? 라는 질문은 되게 맞아요. 왜 사랑했어도 그러니까 답할 수 없고 맞습니다. 왜 헤어졌어도 사실 그냥 사랑이 끝나서 헤어진 거지. 그러니까 어떤 말들을 갖다 붙이더라도 결국에는 그냥 우리 사이에 사랑이 끝나서 헤어진 거지 이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다 그건 후행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유들을 만드는 거, 네. 이미 끝난 거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어떤 관계도 사실 영원한 관계는 택도 없고 좀 그 오래되는 관계, 장기적인 관계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없다고? 저는 왜 단언하냐면 사실은 한 사람과 만나서 뭐 몇십 년을 함께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여러 챕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내랑 지금 제가 이제 2008년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해서로 따지면 한 13년, 올해 결혼기념일이 이제 10년이 되거든요. 그 10년 동안 한결같았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나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아내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처한 상황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바뀔 때마다 위기도 있었고 극복하면서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 위입이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서로 간에 이제 추억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아내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옛날과 좀 달라졌어, 변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저를 보면 확실히 변한 게 있어요. 옛날과 다르죠. 변한 건 맞는데 왜 내가 변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감정이 변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변한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연애를 했을 때 왜 시작과 끝이 있었나 보면 사실 내 감정이 변화하고 있는 주기인데 맞아요. 상대방은 사실 시작했을 때의 상대방 끝났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내 상황도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나? 결혼 생활하면서 느꼈던 차이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학교 다니다가 연애하고 회사 출퇴근하면서 연애하고 정도의 차이는 이제 와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새로워졌을 때 또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죠. 세팅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묶여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이제 어쨌든 잘 끌고 가야만 되는 의무감 속에 그 힘든 시기 돌파를 더 하게끔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몇 개월 돌파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이 관계를 내가 돌파할 거라는 그 관성이 쌓이니까 더 가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멋진 건가요? 그런 생각이 그냥 자기 합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유혹은 있고 항상 잡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굴곡이 있다는 걸 나도 굴곡이 있고 상대방도 굴곡이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굴곡이 있지만 우리 사이에 그 중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믿음이 있고 그걸 살아가면 그게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오늘은 좀 덜 사랑하고 피곤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내일은 더 사랑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죠. 상대방이 덜 사랑하는 것 같았을 때 나를 지금 덜 사랑하는 거야? 왜지? 사랑이 식은 건가? 사실 나도 좀 그랬어요 요즘에. 약간 이러면은 파국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어찌하려는 마음은 반드시 타국을 불러요. 맞아요. 너는 내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건 나를 추스리고 맞아요. 기다려준다. 상대와 맞을 때 잘 맞추고 가까워졌을 때 가까워지는 것을 반가워하고 또 멀어졌을 때는 또 기다려주고 근데 또 내가 가고 싶은 걸 너무 참는 것도 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나의 그 우주의 운동처럼 그렇게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집착하는 것들 사실 집착할 때 보면은 자기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20대 때는 서툴러서 이거 못 참는 것 같아요. 잠깐도. 그래서 저는 제가 20대 때 아내 만나기 전에 했던 연애들은 좀 저렇게 형편없을까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고 너무 제 멋대로였고 상대방이 잘해주는 것도 내 욕망을 채우는 수준에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지 정말 지 멋대로였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딸 키우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나 같은 남자랑 연애를 하면 물론 그것도 이제 겪어야 될 일이지만 겪어야 돼. 저는 진짜 20대가 30세 이전엔 정말 약간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굉장히. 저는 나쁜 놈. 그러니까 나라도 너무 싫을 것 같아. 싫고 근데 그때 그게 있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치고 있어. 맞아요. 그게 가장 0번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먼저 똑바로 서고 나 자신에 대한 나 스스로가 믿음과 애정이 있는 불안하지 않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불만과 그런 미워하는 감정이 그러면 자기 혼자만 스스로를 뭐 스스로에게 연민을 받든 아니면 자해를 하든 그러면 될 것을 굳이 여자친구를 만들어.
굳이 연인을 만들어. 혹시나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 싶어서. 맞아요. 처음에는 그거 거기서 위로를 얻거나 구원을 기대하거나 그렇게 해놓고서는 사실은 내가 하는 짓이 뭐냐면 나에게 가야 될 위해를 상대에게 가야하는 거예요. 그치. 감정적으로나. 물론 당연히 피지컬리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지만 그러면서 그거에 오빠를 계속 사랑한다며.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교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렇죠. 근데 또 상대방도 사실은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어리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잘 모르고 탐색하고 알아갈 때는 서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불만족, 그걸 상대방을 통해 채우고 싶고, 자기에 대한 미운 부분, 상대방을 약간 가해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또 해소감을 느끼고 그러면 지내오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마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시기 어린 시절이었네요. 그러니까 다 삽질 한 번씩 해보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벌써 네. 벌써 시간 시간.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요? 네. 정말인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작품에서 따올 수 있는 그냥 테마를 가지고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네. 얕은 얘기 재밌네요. 오늘 시작하실 때 방향성 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저희가 막 다행입니다. 다른 얘기도 네, 최근에 네. 아이유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종횡무진하게 하니까 되게 좋은데요? 느낌이? 너무 좋고 마지막 다음 시간에 마지막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 시간에 뭔가 하지만 작품 얘기를 다시 한번 들은 것은 우리가 했던 이 많은 얘기들이 네. 사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멋진 얘기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광님 말씀 한번 모청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고 그렇네요. 또 동광님 혹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 상황이실까요?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짧게 하지만 큰 메시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마무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 시간에 좀 뭐 작품이랑 관련된 주제보다는 좀 주변 한번 쭉 훑고 가는 걸로 했고, 네, 다음 시간에 좀 작품에서 따올 수 있는 테마들이랑 연결을 지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